안녕하세요, 진중권입니다. 안녕하세요, 음태섭입니다. 안녕하세요, 권경입니다. 예, 선우포럼 오늘 제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동안 다루지 않은 주제죠. 외교 안보 주제를 가지고 각 한국이 처한 상황들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각 대선 후보의 외교 안보 정책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딱 우리에게 좋은 설명을 해주실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미중정책연구소의 김홍규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가장 외교안보의 분야에서 뜨거운 이슈가 됐던 게 역시 아프간 사태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우리 교민들 그리고 주재원들 철수하고 아울러 가지고 난민이라는 이름은 아니지만은 특별 공로자라는 이름으로 아프간 난민들 일부를 우리 한국으로 이제 데려오는데 성공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아프간 철수 이후에 이제 세계 질서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이제 경제를 움직이는 게 석유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석탄 연료의 중요성이라는 게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경제를 움직이는 게 산업혁명에서 정보혁명으로 오면서 IT, 뭐 반도체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뭐 동아시아라든지 이런 쪽으로 무게중심이 움직이면서 미국이 상대적으로 전략적 가치를 잃어버린 아랍에서 이 개입 정책에서 좀 빠지는 게 아닌가. 그런 과정 속에서 좀 매끈하게 빠지지 못해가지고 비난도 좀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사태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의미를. 전 세계적인 국제질서 차원에서 보면 대단히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이 사실은 계속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고 러시아는 과거 19세기 때부터 남하 정책을 계속하면서 해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그 지역을 차지하고 싶어 했던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큰 변화가 최근에 일었습니다. 우리 진중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산업의 그 동력은 그 석유 아니었습니까? 석유가 그쪽에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차지하는 세력이 세계 국제정치 경제 질서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이제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글쎄 셰일가스를 발견하고 그것을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하면서 굳이 그 석유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석유를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됐다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그리고 네. 또 수출 국가이고 우리도 보니까 2, 3년 사이에 굉장히 급변해서 그 미국에서 수출하는 게 한 3위 정도 되더라고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수출 그 통로도 이게 다변화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그 한미 동맹을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에게 군사적으로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관계로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변화 속에서 미국이 가장 중요한 수출품 중에 하나인 셰일가스를 가장 많이 수입해주는 국가 중에 하나가 한국입니다. 그렇습니까 벌써? 네, 그런 의미에서는 앞으로 더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아마 새로운 뭐 수소 경제라든가 그렇게 전환해도 미국이 가장 중요한 그 공급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미국한테도 대단히 이제 한국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도 중요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미국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중국을 타겟으로 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정책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지금 흔히 이 얘기 나오고 있는 전략적 경쟁이란 그런 개념들이 그때 벌써 나오기 시작했고, 그런데 글쎄 그 9.11 테러가 터지면서 미국의 모든 전략 방향이 이제 그 반테러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테러의 온상지라든가 이제 미국이 생각하는 가장 위험한 지역이 여전히 중동이었고, 그 중동을 이제 관리하려니까 그리고 그 내에서의 역학 관계 속에서 그 지원해 줄 수 있는 세력이 중국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테러를 지원해 주는 또 다른 한 막구 세력들이 이제 그 러시아 그다음에 이란 뭐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견제해 주면서 미국을 지원해 줄 세력이 또 중국이어서 중국과 다시 손잡게 된 겁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그동안에 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중국이 너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부상했고, 그리고 그 중국이 순수하게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일 줄 알았더니 갑자기 그냥 중국식의 그 사회주의 체제를 강화해서
미국에 도전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미국의 조야가 다 이제는 놀라고 긴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자연스럽게 반영해서 트럼프가 기존의 미중 관계를 이제 전략적 협력에서 전략적 경쟁으로 전환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반테러가 미국의 그 전략 중심이 아니고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이제 전략의 중심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동이 아니라 이제 아시아와 그 인도양, 인도 태평양 이 지역이 이제 사실은 미중 간에 가장 첨예하게 그 갈등하고 경쟁하는 공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의 철수는 상징적으로는 기존의 세계 정치를 좌지우지했던 미국과 서방의 질서가 상대적으로 이제는 한번 타격을 받은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새로운 그 국제정치 질서의 어떤 그 싸움터가 중동이 아니라 이제 아시아, 태평양, 인도양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것을 또 말해주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 같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상 과거에는 우리나라에서 그 무역 의존도가 사실 우리가 미국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그렇죠. 네. 지금은 보니까 뭐 3위인가로 떨어졌더라고요. 네. 1위가 중국이고 2위가 어디더라?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뭐 3위인가로 떨어지는 반면에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순위가 한참 밑으로 가버렸고요. 반면에 이제 중국은 여전히 1위인데 지금 그 전까지만 해도 미국과 중국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협력 관계일 때는 우리도 좀 편했죠. 이쪽에 붙고 저쪽에 맞습니다. 붙고. 그런데 갑자기 선택을 매번 이제 선택을 요구받거든요. 뭐 사드부터 뭐 요번에 이제 뭐 쿼드인가 뭐 이런 거부터 계속 요구를 받는데 참 난감하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뭐 우리가 한미 동맹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만 이미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그들의 또 눈치를 안 볼 수도 없고 이러는 가운데서 그게 이제 국내에서도 뭐 친중 정권이니 뭐 이런 논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한번 좀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죠. 한국은 그 세계 분업 구조가 이제 점점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점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 이제 사실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그 1인당 국민소득 5만 불 뭐 이 수준을 유지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대단히 고급 부가가치라든가 금융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자신들이 이윤을 창출하고, 그 다음에 중간 정도의 기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중위권의 국가들.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뭐 한국, 그 대만, 그 다음에 독일 일부 그치고, 그 다음에 일본 좀 하고, 근데 독일이나 일본은 또 역시 고부가치도 같이 하고, 요 정도 이제 국가였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라든가 이런 베트남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그 밑에서 가장 그 낮은 단계 그 생산을 해내는 그런 구조였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국은 이제 중간 정도의 그 어떤 부품이라든가 기술을 가지고 중국에게 그것을 팔아넘기면 중국이 그걸 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세계로 수출하는 이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과정에서 보면 그 한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어떤 지리적 그 중국의 부상에 지리적 그 이점을 가졌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부상하고 있고 시장은 가장 크고, 그 덕분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그 1990년대 말에 그 아시아 금융위기, 그 다음에 2008년과 9년에 그 미국발 금융위기를 빠르게 그 넘긴 게 이제 물론 우리 많은 국민들의 헌신과 고통도 있었지만, 또 하나 지리적 이점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그리고 가장 빠르게 번영하는 그 부상하는 중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빨리 극복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시장 규모는 사실 미국과 일본과 서유럽을 거의 다 합친 그 규모까지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사실 우리 마뜩치 않은 측면이 많죠. 그 정치 제도적인 측면도 그렇고 이데올로기도 그렇고 또 옆에 붙어 있으니까 우리 역사적으로 얼마나 그 고통도 많이 당했고, 그러니까 이 참 마음에 안 드는 측면이 많죠.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서로 아주 긴밀하게 얽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혜택을 받은 측면도 사실 많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중 전략 경쟁이 터지다 보니까 참 난감한 겁니다. 저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군사적으로는 미국과 동맹인데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리고 대안을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부에서는 인도를 생각하기도 하고 혹은 동남아시아를 생각하기도 하는데 러시아 얘기도 하던데요. 그런데 그 보시면 알겠지만
그 시장의 규모라든가 앞으로의 그 발전 이걸 보면 인도 같은 경우도 수십 년은 기다려야 되는 러시아는 이미 그 원자재 수출 국가이지 상품 시장으로서의 가치는 이미 좀 그 거의 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제 규모나 그 경제 체질 자체가 그렇게 굉장히 약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러시아를 또 그런 그 우리의 그 수출 시장의 다변화로 상정하기도 좀 그렇게 크지 않은 시장인 것 같아요, 보기도. 네. 왜냐하면 지정학적 공간으로 보면, 야, 우리가 너무 이제 그 미국이라든가 일본 혹은 중국에만 너무 치중해가지고 우리가 너무 한정됐다. 그래서 좀 넓은 그 공간으로 좀 눈을 돌리자 해가지고 이제 러시아로 눈을 돌리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땅만 넓어 근데 땅만 넓고, 예, 평야들이 있고 초원들이 있고 거기는 거의 사람들이 살지 그렇죠. 않고 더 넓은 저쪽에 몽고로 한국 사람도 어디든지 공간만 주면 우리는 뭐든지 해낼 수 있다. 뭐 이런 우리가 이런 자부심과 이 자신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그 러시아의 광활한 땅과 정말 그 자원을 우리가 얼마든지 활용하면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지난 보수 정부나 심지어는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 신북방 정책 뭐 이런 해가지고 뭔가를 벌리려고 막 해봤더니 우리 변호사님 말씀 맞다나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계획은 엄청나게 세워놨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민주당의 대표이신 우리 송 대표께서도 그 위원회 위원장도 맡으시고 뭔가 하시겠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본인이 정치적으로도 좀 이렇게 뭔가 성과를 좀 얻고 싶었는데 막상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푸틴하고 굉장히 친하세요. 네, 사적으로도 굉장히 친하세요. 문재인 정부 초기에 그 푸틴한테 특사로 가셨었죠. 송영길 대표. 네, 그분은 안 친한 분이 없으셔가지고, 네. 그래서 어찌됐든 그 이후에 이제 활동도 가만히 보시면 그 신북방 어떤 경제위원회든 뭐 여러 가지 협력들이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 협력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미국과 대척점에 있는 갈등하는 그리고 북한 문제로 인해서 여전히 불안정한 거기에 우리의 에너지의 그 주 공급원을 거기에 의존한다는 게 대단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사실은 미국, 그 다음에 호주, 그 다음에 그 다음 순위가 러시아 에너지 협력국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생각보다 그 공간이 없는 거죠. 중국하고 미국하고 IT 산업을 놓고 이제 여러 가지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습니까? 뭐 정보 문제도 있고 한데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디커플링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IT 기업 중국은 지금도 맡고 있고 미국도 맡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뭐 반도체 생산이나 이런 것도 나뉘면서 우리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올까요? 산업과 관련해서도?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나뉘기는 어렵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개념적으로는 그게 이제 맞는 말이고 그 논리적으로 이제 가다 보면 이제 그렇게 완전히 디커플링의 세계로 특히 전략적인 산업에 있어서는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지만 문제는 그동안의 2000년 이후에 세계화의 결과로 사실은 미국의 수많은 기업들이 이미 얽혀 있어요. 그 서로 부품과 서로 교역하고 그래서 그 트럼프가 그렇게 강하게 이제 거의 신냉전적인 그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와라 다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와라 라고 했을 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에서 중국에 투자한 기업들의 80% 이상이 거의 안 나온다라는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테슬라라든가 사실은 그 주요한 몇몇 기업들은 오히려 그 와중에도 투자를 더 강화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보수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이렇게 나뉘다 보면 아예 우리가 초반부터 미국에 확 붙어가지고 거기서 하면은 뭐 좀 먹고 살 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너무 우리가 그동안 너무 착하고 순진하게 살아서 외교안보적으로 뭐 도와주면 경제적으로 뭐 저쪽에서 뭐 배려해주고 도와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데 거의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돈이 가는 곳에 자신들이 먼저 이렇게 그것을 돈 벌려고 하지 오히려 우리한테 그렇게 되면 뜯어먹을 거 다 뜯어먹고 이제 뭐 별로 뜯어먹을 거 없으니까 너 알아서 해 뭐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자본주의 논리지. 그래서 그렇게 외교안보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줬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어떤
그 경제적으로 돌파구를 미국이 의도적으로 만들어준다. 그것은 제가 보기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옛날 생각하는 거예요. 6.25 때 우리를 뭐 조건 없이 도와줬고 그 이후에 이제 자본주의 쇼 윈도우로서 한국 경제 발전들을 막 도와주고 이 기억들이 이제 굉장히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런 프레임으로 그런 거 세계를 하는 거죠. 보니까 미국만이 생명줄이다. 잡아야 된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마 가까운 기억으로는 사실 미국이 일본이 워낙 빠르게 성장해가지고 1980년대 뭐 저기 경제적으로는 뭐 니네들이 뭐 뭐든지 팔기만 하면 우리는 다 미국 다 사버릴 수 있다라고 일본이 한때 그럴 정도로 그거를 이제 억제하기 위해서 사실은 일본을 누르면서 반도체 산업 반사이익을 우리가 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마치 미국이 우리한테 시혜를 줘서 그런 것처럼 그건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그 미국과 중국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결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금 그 남중국해나 동중국해의 이런 군사적인 긴장이 강화된다고 할지라도 이 중국과 미국의 그런 군사적인 충돌 가능성은 오히려 굉장히 극히 적다. 네. 문제는 오히려 중국과 미국의 이런 결착들 때문에 그 일본이나 내지는 그 신흥국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인도나 터키 이런 국가들이 훨씬 더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더라고요. 충분히 근거는 있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강대국들은 절대 자기네들이 직접 싸우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게 일종의 어떤 그 묵계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은 한반도도 둘로 나눠놓은 게 그거 아닙니까? 그걸 만약 어떤 한 특정 국가가 특히 미국이 한국전쟁 때 결심을 했다면 사실은 통일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보면 직접적으로 당시 소련과 중국과 맞대야 되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가거든요. 그거는 미국이 원치 않는. 그래서 그런 고도의 어떤 정치 현실주의적인 판단들이 서로 강대국들 사이에는 공유를 합니다. 특히 세계제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야, 우리끼리 직접 싸워서는 절대 안 되겠다. 그래서 강대국들은 싸울 때 꼭 밑에 꼬맹이들, 꼬붕들을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거기서 그 힘겨루기를 하고 거기서 대충 서로 능력이라든가 이걸 시험해보고 거기서 타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남중국해에서 미중이 정말 충돌해서 군사적으로 싸우는 것은 미군이나 중국군이나 둘 다 절대로 원치 않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죽어야 되거든요. 이거 찍기 전에도 잠깐 여쭤봤었는데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이 칼럼을 쓰셨는데, 그러니까 그걸 또 이제 다른 전문가들이 공유하고 그러셨는데, 이 푸틴이 크리미아를 점령하고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반대로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거를 반대로 생각하면 중국 입장에서 대만을 그러니까 신속하게 점령을 해버리면 미국이 어떻게 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대만 점령서를 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윤 장관님이 하시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칼럼에 쓰셨는데, 그럼 그런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어떻게? 질문을 조금 더 이어가 보면 아프가니스탄 철수 후에 바로 그 부통령이 쭉 아시아 순방을 했잖아요. 그 싱가포르나 대만 등을 이렇게 순방을 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그 동맹국가가 아닌 대만에 대해서도 안보는 우리가 책임져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 그 대만의 민진당이나 이런 그 집권 세력은 우리가 지킨다, 우리 스스로는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면서 전쟁에 대한 공포심을 굉장히 아주 직접적으로 느꼈던 국가였던 것 같아요.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선택의 어떤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위기이자 또 무언가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지정학적인 위치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만 문제는 상당히 미묘한 미중 간의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원칙을 서로 인정을 했거든요. 그것이 이제 미중 간의 전략적 협력의 어떤 근간이기도 한데,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그걸 해석을 각각 달리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은 하나의 중국을 원칙했지만 그게 대만일지 중국일지 우리가 그걸 동의한 건 아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동의한 거다라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중국 보고 니네가 뭐 당연히 당연히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주도하고 모든 걸 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가 동의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야, 그게 내가 의도한 바가 원래 아니었는데,
그렇지만 이제 협정문 상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고 미국은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만이 가지고 있는 그 지정학적인 공간이라는 게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가 뚫리면 태평양이 뚫립니다. 거기는 거의 침몰하지 않은 항공모함인 것 같아요. 대만. 네. 그래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완전히 자신감을 잃기 전까지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 공간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 미중 전략 경쟁이 지금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군사적인 경쟁보다도 이제 과학기술 산업이 이제 안보적으로 중요해졌잖아요. 근데 세계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그 제4차 산업혁명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중요한데, 글쎄, 그거를 대만이 그 가장 세계에서 많이 생산하는. 그래서 대만을 장악하는 국가가 세계 리딩 국가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아무리 뭐 한다 할지라도 그걸 포기하겠어요. 중국도 잘 알고 있고, 군사적으로 이렇게 점령하거나 혹은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너무 과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중국으로서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도 도저히 지금으로서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윤영광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도 이제 그 외교안보를 쭉 하신 분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들을 항상 놓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플랜 B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국제정치라는 것이 살아있는 생물과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보수 쪽에서 지금 한미 동맹을 금과 옥조처럼 하는 거에 이제 제가 간혹 비판적인 얘기를 하는 게 이 자체가 그 상수가 아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시대. 그리고 미국도 변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가능성을 놓고 우리가 이제 고민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가능성은 대단히, 그러니까 대만을 중국이 무력으로 뭐 침공하거나 뭐 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고, 대신 그걸 가지고 이제 대단히 고도의 이제 정치, 군사, 경제적인 게임이 주 전장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호주 문제도 그 대만과 이렇게 연결이 돼서 요즘 몇 년 전서부터 호주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 관세 전쟁도 있었고, 또 중국 정부가 호주 정부를 장악하고 잠식하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내부에서도 굉장히 격렬한 그 논란들이 있었고, 근데 최근에 호주에 미국이 핵잠수함을 진수시키기로 결정을 했고, 거기에 이제 프랑스가 그동안 막 로비를 했던 거를 드랍시키고, 이제 영국이 미영의 그런 그 결합으로 호주가 핵무장을 하게 되는 국가로 이제 낙점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실제로 이제 일본의 평화 헌법을 이제 개정하려고 했던 많은 노력들이 있었던 일본과의 관계에서 또 어떤 이 동아시아에 그런 변화를 일으킬지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 정치인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거의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네, 저도 우리 정치인들이 지금 너무 그 이상한 싸움에 휘말려가지고 그걸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 양반들을 믿고 어떻게 맡길까, 이 걱정이 사실 많은데요. 네, 제가 너무 심한 말을 지금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현실이죠. 더 심하게 말씀하셔도 대한민국 되죠. 정치인들의 유일한 관심이 뭐냐면 그 사진을 어디서 찍었느냐. 핵 주술. 바닥이 뭐냐. 마루냐. 여기에 이 사람들 초미한 관심. 집이냐 사무실이냐. 네, 그리고 우리 놀라운 것은 우리 공경의 변호사님조차도 이렇게 그 외교안보에 이렇게 깊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대체 대한민국을 담당해야 될 정당과 그 정치인들이 지금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그 대안들을 내놓고 있는지, 그런 걸 보면 너무 걱정이 사실 많지요. 일단 흥미로운 것은 이제 이것이 갖는 대단히 복합적인 함의가 있는 것 같아요. 호주가 놀랍게도 우리하고 너무 유사합니다. 여러 가지 구조가. 미국과는 동맹이고요. 중국과는 우리보다도 더 심한 경제 의존도를 가졌어요. 네, 그래서 호주에 소위 말해서 중국과 잘 지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대가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학자도 있고 정치가도 수상도 했었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호주가 그러면 왜 갑자기 이렇게 반중으로 돌아섰느냐? 근데 보니까 이제 중국이 아주 본격적으로 호주 자원이라든가 땅이라든가
그런 데를 차지하면서 이제 자신들의 대단히 배타적인 그 태도를 취하면서 호주가 과거에는 자신들의 그 영역이라 백호주의가 유명했지 않습니까? 깜짝 놀라게 된 거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중국이 그 수많은 자원과 이것들을 활용해서 호주 이제 정계라든가 관계, 뭐 학계, 로비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호주가 그 깜짝 놀란 겁니다. 뭐 스파이도 있었잖아요. 아, 그럼요. 네. 왜였겠습니까? 이 중국이 수천 년 동안 해왔던 이 노하우라는 게 이 미국하고는 또 유가 다른 또 사람을 다루는 데는 제가 보기엔 중국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 중국의 조용한 침공인가? 그 책도 라고 하는 있죠. 책이 그 제 책하고 같이 거의 비슷한 식이 나왔는데 그게 거의 나오자마자 오. 2위로 급부상해서 몇 주를 계속 경쟁자군요. 네. 아니, 뭐 저는 이제 그렇지만 근데 그게 그 뭐 추미애 조국 이런 책들보다도 훨씬 더 그 정도로. 그 네, 순위가 올라가서 이 책이 뭔가 싶었는데 그렇게 이제 그 호주뿐만이 아니라 그 책을 통해서 또 그렇고 그 이전에부터 이미 우리 그 젊은이들 사이에 이 반중 정서는 굉장히 강한데 그 반중 정서가 뭐 그 제주도 땅을 중국이 거의 많이 산다거나 이런 것들로 인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제 공포심,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근데 그 호주에서 벌어졌던 일들과 같은 그 대응물이 한국에서는 좀 뭐 벌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예를 들어 뭐 노골적인 친중학자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저쪽에서 정치권에 로비를 했다는 건 사실 음모론이잖아요. 그것 대야지. 중국 정부에서 클릭 부대를 뭐 동원했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음모론 정도인 것 같고 호주랑은 좀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한국은 중국에 대한 태도가 그 호주라든가 이 서방국가 심지어 일본과도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그 중국하고 부딪히면서 살아왔잖아요. 조금 국가요. 네, 우리가 그 중국하고 그렇게 메이저 전쟁을 하면서 살아남은 나라가 몇 나라나 됩니까? 네, 그러면서도 중국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운 것은 아이고 어찌나 크고 사람도 많이 죽여도 이겨도 또 밀려오고 그래서 야 얘네들하고 그냥 적대적으로 싸우면 그 별로 우리가 참 피곤하다. 그래서 가능하면 잘 지내는데 대신 괜히 또 큰형님인 척하고 그 우리한테 고압적으로 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제 그 버텨야 된다. 이런 생각도 대단히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그 제가 놀라는 게 이제 북한 보십시오. 그 2,500만밖에 안 되고 힘도 없는 나라가 중국에 대해서도 뻗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단 우리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이 한반도에 사는 우리 사람들이 DNA가 있는 것 같아요. 중국에 대한. 그래서 제가 미국 애들하고 중국 애들한테도 얘기할 때 야, 니네는 맨날 우리가 저기 중국의 그 영향권에 들어간다고 서로 이제 해대는데 내가 보기에는 제일 마지막에 끝까지 버틸 나라가 한국이다. 그래서 니네 한국의 역사와 이것들을 좀 이해하면 그 생각이 좀 그렇게 다를 거다.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 특히 호주 같은 나라는 처음인 거죠. 이런 경험이. 그러니까 화도 나고 당혹스럽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이제 중국에 맞받아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 또 그렇게 맞받아칠 줄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중국은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잘 알겠지만 중국은 복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군자가 10년 후에 복수해도 늦지 않다. 뭐 이런 게 그 당연한 걸로. 정말 멋진 말이에요. 예, 우리는 한 뺨을 때리면 다른 뺨을 내줘라.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걸 선한 걸로 생각하는데 중국은 반드시 복수해야 군자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때 안 되면 다음 세대라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조심해야 될 게 중국을 상대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응이 온다는 것.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시차와는 상당히 다르게 올 수도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게임을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호주는 그걸 생각을 못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뭐야 하고 마구 두들겨 맞다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갑자기 중국이 금수환 뭐 석탄이라든가 예를 들어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철광석도 품귀 사태가 나면서 가격이 마구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죠, 진짜. 왜냐면은 제가 이제 그 유튜브를 좀 하려고 카메라를 사려고 하는데 카메라가 다 품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했더니 영화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수혜가 없대요. 수혜가.
그 이제 보통 그 중국에서 나오는 건데 네. 수요가 없어 생산을 못 한다 그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미세먼지 없죠 지금. 미세먼지가 없잖아 계속 한동안.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코로나 사태도 있지만 그 석탄 호주에서 들어온 석탄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서 제한 공급을 하고 있다는 그렇죠. 전력 거라고. 부족이고 네, 전력 완전히 때문에 제한 중국이 공급. 난리가 났죠. 예. 미국에게 손 벌릴 정도로 네, 그래서 에너지에 대해. 중국이 엄청나게 지금 당혹해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혼쭐을 내고 중국에 굴복시키려고 했더니 역으로 그냥 생각지도 않았던 네. 갑자기 가격이 폭등하면서 그리고 이제 중국이 오히려 그걸 필요로 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호주는 가만히 계산해 봤더니 별로 손해를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는 이제 버틸 힘이 있고 그러니까 더 이제 큰 소리로 중국에 대해서 뻗대고 이런 와중에 미국이 볼 때는 얼마나 호주가 예쁘겠어요. 야, 너 정말 기가 막힌 놈이다. 핵점점 줄게. 네, 핵점선 왜 만들어 그러냐면 이렇게. 세계에서 중국에 맞서가지고 버틴 나라가 첫 번째가 한국이었고요. 사드 문제로. 그리고 호주, 그 다음에 호주였는데 미국은 실질적으로 두 나라를 전혀 도와주지 못했어요. 동맹이라고 네, 하면서도. 그렇죠. 니네 알아서 혼자서 버텨라. 근데 한국은 지금까지도 죽는 소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원망의 이제 목소리로 야, 니네 뭐 도와준 거 있어? 뭐 이러면서 사실은 우리가 전략대화 할 때마다 미국을 괴롭히고 있죠. 네. 니네 도와준 거 없잖아. 우리 싸웠는데. 근데 호주는 가만히 보니까 오히려 뭐 그런 소리 하기는커녕 더 나아졌. 더 이제 뭐 이제 예 그런 상황이 되고 근데 문제는 미국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네. 네. 두 가지로 어려운데 뭐냐면 지금 정부는 돈이 없어요. 네. 빚더미에 그냥 올라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중국의 1대1로라든가 여기에 그 결국 투자잖아요. 돈을 주겠다는데 중국이 싫어할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맞설려니까 이제 블루단 네트워크니 뭐 G7 뭐 거기서 이제 서로 이제 새로운 미래를 더 뭐 밝게 하기 위해서 저기 뭐 돈 좀 내라 하는데 누가 내겠어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미국이 점점 지금 어려워지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수단들이 없는 거죠. 중국을 억제할. 두 번째로는 이제 국내 정치가 어려워요. 지금 민주당이 내년에 중간 선거인데 질 가능성이 크고요. 2024년에도 지금 공화당한테 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지금 대체적인 거든요. 철군을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한 여파들이 좀 큰가요? 네, 그렇기도 하고 생각보다 지금 그 민주당이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미중 전략 경쟁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대안들이 없어요. 예, 그리고 새로의 세계를 그 말 그대로 디커플링 해야 되는데 디커플링을 누가 말이 듣나요? 당장 자국 기업들조차도 그 말을 안 듣는데 그렇죠. 그 세상에 노회한 서유럽의 강대국들이 예, 말로는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지만 절대 그 미국이 편 쉽게 안 듭니다. 네. 자기네들은 자기 어토노머스한 그걸 강화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는 없습니다. 예, 쿼드하고 이제 인도 태평양 구상 그러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은 이제 대륙 세력이니까 해양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해양 세력이기 때문에 뭐 미국 그다음에 일본, 호주 그다음에 또 부분적으로 한국 또 그다음에 저쪽에 인도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봉쇄막을 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쿼드나 인도 태평양 구상 대응 같은 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뭐 상당히 군사적인 성격이 굉장히 더 강한 거죠. 잘 안 떠올라요. 경제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가지고 1대1로 그러면 뭐 거기서 뭐 막 선이 뻗어 나가면서 뭐가 이렇게 있잖아요. 왜 이렇게. 수송로라든지 아니면 교역로라든지 이게 되면서 거기서 막 투자가 되고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막 이러는데 쿼드나 인도 태평양 구상하면 이렇게 어떻게 경제적으로 딱 떠오르는 건 좀 없어 보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것 같거든요. 이게 그 1대1로가 중국이 침략적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그 선택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그 석유 수송로를 보면 이 말라카 해협이나 남중국해가 막히면 정말 중국은 엄청난 경제적, 에너지적 위기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쨌든 미국이 간섭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수송로를 확보한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지금 그 피보트 아시아로 해서 그 미국이 중국 너희들
중앙아시아까지는 너희들 맘대로 해. 뭐 중국이나 러시아가 책임을 지든 말든 맘대로 해. 그런데 이 제일도련선까지는 넘어오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쿼드로 묶고 그 인도태평양 그 구상으로 묶고 이런 게 아닐까. 미국도 이미 전 세계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원래 그 세계 GDP의 한 40% 내지 50%를 차지하다가 최근에는 4분의 1로 줄었다고 하거든요. 경제 규모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 세계 경찰 국가라고 하는 주의를 포기하고 대신 이 그 환태평양 지역에를 넘어서지 않게 중국을 군사적으로 막는 이 역할이 쿼드가 아니었을까. 쿼드나 인도태평양 구상. 그리고 그런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그냥 초보자로 제 질문은 이제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그걸 갖다가 좀 중국이 이제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네. 그런 걸 하는데 이것이 그 대응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이 정도 가지고. 제가 저기 두 분의 질문을 결합해서 네. 얘기하자면 미국이 사실은 다급해요. 그래서 지금 오만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도 태평양 구상도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일본 그 아베 수상의 사실은 그 이니셔티브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긴 해야겠는데 전면적으로 군사적으로 맞서는 건 너무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일본은 또 무역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일본이 코비드 19 그리고 전략 경쟁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보다도 더 원래는 한국이 중국에 더 많이 팔았는데 일본이 작년에 우리를 앞서고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야 얘네들 실속은 다 그동안에 또 챙겼구나. 일본은 그런 복합적인 그 외교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거기에다가 두 개의 형용사를 붙여놨어요. 프리 앤 오픈. 그러니까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인도 태평양 전략이 이거를 규칙에 기반해서 더 시장을 넓히고 더 자유롭게 이렇게 그 왕래하는 어떤 그러니까 한 국가가 지배적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막아야겠다. 이제 그것이 이제 잠재적으로는 중국을 이제 겨냥한 것이긴 한데 바이든이 들면서 사실은 그걸 살짝 바꿔놨어요. Secure and Prosperous 인도 퍼시픽이라고. 그건 뭐냐면 훨씬 말씀하신 대로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처음에 의지가 있었는데 일본이 그걸 설득해가지고 그걸 못하게 했어요. 요새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 쓰는 것은 여전히 프리 앤 오픈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이 군사적인 함의, 안보적인 함의는 있지만 내세우기는 절대 그렇게 못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일단은 대응해서 중국에 맞서야 되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이 동원할 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도와줄 나라가 사실은 중등국 이상의 나름의 경제력을 갖춘 국가들이야만이 가능해요. 그리고 민주국가. 그러니까 몇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을 도와줄 나라가 별로 몇 없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일본이 아주 중요한 거고, 그다음 호주가 중요해지고, 그다음에 사실 한국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인도가 중요한데 문제는 인도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게 생각이 엄청나게 많고 자기도 나름대로 인도양에서 맹주인데 미국 구상대로 그렇게 내가 꼬붕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정책을 절대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일본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각이 복잡한 나라예요. 겉으로는 완전히 미일 동맹의 모든 걸 다 하는 것 같은데 심지어는 폼페이오가 2020년 말에 그 일본에서 열린 그 인도 태평양 그 외상회의에서 쿼드 외상회의에서 중국을 겨냥해서 하나 우리가 공동 보고서를 만들자라고 한데 일본하고 인도가 나서 그거 못한다. 제3국을 겨냥해서는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인도 태평양은 현재로서는 결코 우리가 군사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중국을 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쿼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이번에 주목하는 게 오커스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호주를 그 그 잠수함을 가진 국가로 만들어줘.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하나는 미국이 그만큼 다급해졌다는 겁니다. 군사적으로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호주를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그 전열에 세우고 싶은 거고, 또 다른 의미는 쿼드의 약화입니다. 아무도 지금 그 얘기를 하지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본이나 인도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사실은. 우리 같이 해야 되는데
영국하고 호주를 같이 네. 군사적으로 결합해가지고 중국을 굉장히 그다음에 복잡할 것 같아요, 심사들이.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기존의 아틀란틱 동맹이 이제 서구 서방 국가와 미국의 그 결합이거든요. 러시아를 겨냥하기 위한 견제하기 위한. 그런데 이걸 동원하려고 했는데 프랑스가 지금 사실은 호주하고 손잡고 있다가 바가란 거죠 지금. 뒤통수 너무 맞았으니까. 뒤통수 맞은 거죠. 그래서 화가 엄청나게 난 거죠. 그래서 독일은 또 문제는 중국하고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네. 예, 이런 게 네, 다. 거기도 굉장히 복잡한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게 아틀란틱 동맹이 네. 바로 이걸로 사실은 대단히 약화된 겁니다. 심리적으로 내부적으로 분열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절묘한 한 수 같지만 우리 보수에서는 야 봐라 말이지 우리가 이래가지고 우리도 핵무장하고 뭐 이렇게 근데 내막을 보면 상당히 그 미국의 다급함 그다음에 호주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절박함 그리고 이미 미국이 추진했던 반중 전선에 균열이 생기는 역으로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런 결과를 동시에 갖고 오고 있습니다. 예. 일단 여기서 잠깐 쉬고요. 2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전략적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의 외교 안보 전략은 어때야 되는가? 이걸 기준으로 이제 각 캠프의 외교 안보 전략들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너무 재밌어요.